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 후에 업로드됩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시비에 휘말려 남성 7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친형이 SNS에 동생의 사진과 사건 상황 등을 올리면서 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에도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친형 연결해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건 일어난 게 며칠이죠? 예, 4월 3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연락 받고 병원으로 그러면 가시게 된 겁니까? 예, 연락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갔을 때 동생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예, 의식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의식이 돌아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까? 예?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까, 동생분하고? 아니요, 의사소통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됩니다. 네. 그러면 동생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들은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로부터 들으신 겁니까? 예, 일단 경찰관님한테도 들었고요. 네. 그 옆에 있던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고. 예. 그 당시 뭐 보도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 잡으려다가 시비가 붙었고 집단 폭행이 가해진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가 총 7명이다. 예. 그런데 지금 3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예. 경찰 쪽으로부터 무슨 이유 때문에 불구속됐다 나머지 4명은 이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더 폭행에 가담을 했는데 네. 좀 더 폭행을 좀 더 많이 한 사람만 구속이 되고 좀 폭행이 조금 덜한 사람은 불구속으로 처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불만인 것이죠? 예, 일단은 전원 다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증거가 있는데 예. 왜 이게 불구속, 구속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건지 전원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목도 뭐 특수 폭행 이런 것이 아니고 살인 미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게 쉽게 살인 미수를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예. 따라서 살인 미수가 무조건 말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거불능인 상태고 의식 불명인 사람을 네. 그렇게 뭐 흉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살인 미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요. 굉장히 좀 끔찍하던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동생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 실명될 확률이 많이 높다. 아, 실명률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화골절, 눈뼈가 다 부서졌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게 예. 어쨌습니다. 그 어떻게 그 형님 되는 분이 인터넷에 글 올릴 때는 그 대소변도 못 보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나아졌습니까? 예, 현재는 앞을 안 보이니까 아하. 예,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고요. 현재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간병을 해줘야 그것도 겨우 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생분이 몇 살이죠? 예, 33살입니다. 아이고 젊은 분인데 그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오래 교제하고 있던 애인과 예, 이제 결혼할 나이가 이제 돼서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많이 지금 답답한 상황일 텐데 그 가해자들이 뭐 구속된 사람들은 뭐 시간 안 될 테고 불구속된 사람들은 혹시 찾아오거나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건 있었나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주장하기로 조폭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셨어요? 그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한 적은 없고요. 예, 여기저기 이제 소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조폭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폭력 전과는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전과 10범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확인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일단은 전원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기, 폭력에 가담했던 7명? 예, 전원 다 구속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제 동생이 저렇게 된 만큼 확실하게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명 같은 경우도 뭐 현재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 집단 폭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 가해자들은 남성 7명, 여성 3명. 피해자 동생분은 남자 3명, 여자 3명 이랬다고 하는데 동생 말고 다른 분들도 혹시 폭행을 당했나요? 예, 동생하고 교제 중이던 애인의 여자 친구도 그 가해자 남성에게 발로 걷어차여서 앞니가 2대가 부러진 상태고요. 그 동생의 그 친구 처음에 택시 잡던 그 친구도 지금 뼈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과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예. 오늘 전화통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자, 광주 폭행 사건 피해자의 친형 되시는 분 만나보고 왔고요. 자,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좀 더 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출동한 경찰들의 미온적인 대응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초기 대응, 또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연결합니다. 백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사건 전 보면서요. 저도 지금 국민청원 청와대 15만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실검이 1위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이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법 경시 풍조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특히 청취자나 애청자분들이 나도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집단 폭행 해가지고 상해를 가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형태의 범죄, 온정주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걸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팀장님, 그런데 그 단순 폭행하고 이 사건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폭행하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3조에 보면요. 예. 사안별로 이제 틀리긴 하겠지만, 이게 집단적 폭행 상해에는 범죄 전력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2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은 돌멩이를 사용했다든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눈을 찔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흉기거든요. 위험한 흉기를 2인 이상이 집단적 상습적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휴대해서 폭력을 행사해 상해, 중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 피해자분의 형님 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현재는 폭처법으로 조사를 하지만 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7사람이 가담을 해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다가 나뭇가지를 꽂아버린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머리만한 돌멩이를 들어서 내려 찢는다라든가 이런 행위는 이 사람이 죽어도 좋아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피해자의 형님이 주장하시는 살인 미수의 적용이 추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살인 미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택시 승차에 시비가 돼가지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안이 진행이 되면서 너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경찰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본다,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폭처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보완을 해서 야 이거 살인 미수 적용이 가능한 거야라고 하게 되면 살인 미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강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폭처법으로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살인 미수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팀장님 CCTV 보셨죠? 네, 영상 2분이고 50초 동안 봤습니다. 보면은 경찰이 제대로 된 진압을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보이고 그 가해자들이 경찰한테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그냥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경찰이.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죠. 그러니까 허약한 모습이나 부실 대응에 실망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건데 지금 팩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을 하고 꼭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4월 30일 날 05시 28분에 신고가 됩니다. 112 집단 폭행. 그래서 최초에 30분이죠. 4분 만에 페트롤카 2대가 지구대에 출동을 하고 36분에 순찰차고 형기차가 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50초 동안 녹화된 걸 보면 경찰이 초기에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의자나 가해자 쪽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부분을 봤다고 하면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부족했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건 그중에서 가장 날뛴 이건 찍히지 않았지만 테이저건, 전자충격기하고 수갑을 사용해서 체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에는 교통애금까지 출동을 시켜서 현장을 진압을 했다. 현장에 나와서 엉켜 싸운 사람이 15명이었다는 걸 조금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대응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현재는 지금 확인된 바로는 경찰관이 매뉴얼대로 했지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자,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미국 경찰 우리가 가끔 인용을 하죠. 그 스트롱 폴리스. 정말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잉 진압을 했다. 또 민원을 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뭐 과잉 대응이니 아니면 또 어떤 그 청문회 감찰 조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좀 지지를 해주시면 경찰관들이 힘을 내고 더욱 현장에서 강력한 제압이나 응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초동 대응 미흡한 점은 있지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네. 앞서서 그 피해자의 친형과도 전화 통화했습니다만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7명인데 3명만 구속됐단 말이죠? 네네네. 이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일선에서 뭐 조폭 반장 내지는 강력 개팀장도 했습니다만은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7명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중에서 주도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재질이 불량한 형태,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태는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구속이 돼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해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소명을 해서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저희는 경찰청하고 지방청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관련돼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앵커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조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애청자들 분들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파라고 하는데 강주에는 신양이 붙는 지파라는 조폭이 존재합니다. 근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 대상 조폭, 비관리 대상 조폭, 관심 대상 조폭, 그다음에 조폭 추정 세력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관리 대상이나 비관리 대상 조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관심 대상 조폭이나 조폭 추정 세력으로 확인이 되면 전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가중 처벌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게 그 조폭 관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관리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 대상 조폭이냐 조폭 추종 세력이냐 이 4가지 중에 2가지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폭력 행위 또 집단 폭행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살인 미수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처벌을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폭력 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폭행, 집단 상해가 있습니다. 이게 3조에 보면 집단적 폭행 상해 등은 만약에 범죄 전력 등이 확인이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2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한 처벌이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피해자나 술 먹으면 항상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도니 이상돈 의원 모시고 진행해 볼 텐데요. 이상돈 의원 나왔다고 BGM도 저런 걸 깔아두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원래 국회의원 소개할 때 앞에 당을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뭐 당자기 때문에 애매하게 돼 있죠. 네, 근데요,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온 하원의원단 만나서 한번 환담하고 점심 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명함에다가 당명을 안 적더라고요. 그걸로 위안을 샀습니다. 그래요? 예. 이 문제가 저는 지방선거 전에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전에 해결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원래 처음부터? 지방선거 후에 어떤 좀 예상을 뛰어넘는 큰 결과가 있게 되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는 20대 국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당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죠. 특히 사실상 무소속 같은 심정으로 있는 경우 있었지만은 타당의 당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일이죠. 이건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행적인 상황이죠. 네, 좀 안타까운 건데 하여튼 계속 당분간 그렇게 해결이 안 보일 것 같고요. 일전에 이 의원 우리 프로그램과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안철수 유승민계 간의 공천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꽤 한 달 전쯤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대로 됐습니다. 네. 지금 노원병 공천에 이어서 노원구청장 공천까지 파워게임 양상으로 접어든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예측한 이유는 어떤 거였었죠? 그거 대충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서울시장은 본인도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2등이 목표고 그럴 경우에 과연 정계를 아예 뜨겠느냐. 그럼 대선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20년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를 한번 다시 챙기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준석 위원장한테 공천을 쉽게 주기 좀 어렵죠. 사실 또 이준석 위원장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총선에서 맞붙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합당이 무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선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디딤돌로서 아마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까. 예. 제 그냥 짐작입니다. 근데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정치인들 말은 그렇게 믿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네. 자,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정책연구원장 맡았습니다. 이제 선거 전략도 좀 짜야 할 텐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민주당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 이렇게 되면은 민주평화당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승리가 좀 요원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승리라는 걸 기대하기가 참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죠.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5% 심지어 80 근접도 하고 있고 네. 민주당 지지율도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에 국한해서 볼 것 같으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 70%를 상회합니다. 이건 이례적으로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평화당 입장에서는 호남도 쉽지 않은 선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가 41개가 있습니다. 예. 전남, 전북, 광주에서. 그리고 과거 볼 것 같으면은 호남 유권자들은 한 정당 갖다 몰아주지 않습니다. 예. 무소속이나 심지어 정의당 과거는 그 진보당이었었죠. 이런 단체장은 낸 게 있으니까 선거 임박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좀 우매하긴 한데 만일 분당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호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것은 분당이 되지 않은 것뿐더러 예. 그 총선 지난번 10년 총선 이후에 그렇게 좀 급하게 만들어진 국민의당이죠. 그 당이 구성원들이 보다 화학적 결합을 잘 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호남에 기반을 둔 중도 개혁 또는 온건한 진보 정치 세력과 또 안철수 대표가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합리적 보수 또는 개혁 보수를 화학적으로 잘 융화시키고 그 파일을 키웠더라면은 결과는 달랐겠죠. 그러나 한번 파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네. 그 반토막이 났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이 그 대권의 꿈을 계속 가지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당을 분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죠. 예. 지난번에 대선을 치러보니까, 자기가 총선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지지를 보냈지만은 대선을 겪어보니까, 호남 지지가 전반적인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판단했을 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당에 차기 주자가 없다는지 이런 말을 이제 주변에서 좀 하니까, 이제 보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호남의 또 진보에 경도된 정치 세력과는 좀 차별해야 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고문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진행될 정계개편을 준비하겠다.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의원께서도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계 개편이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으면 저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3당 합당이나 네. 뭐 DJ JP 연합 이거가 네. 연상이 되는데 네. 지금 지형은 뭐 그렇게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할 정도는 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요번에 그 국민의당 분당 그다음에 특히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대거 한국당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좀 양당을 향해서 가는 좀 과정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제3당이나 4당 중심으로서의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혹시 참패를 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분당 사태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좀 뿌리가 깊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른정당에 있다가 복귀한 한두 명, 제가 좀 두세 명 의원들이 역시 그 한국당, 과거 한나라당 그것은 뿌리가 깊은 당이다. 개혁을 해서 그걸 고쳐야지 밖에선 참 힘들더라 그런 말을 저한테 예. 한 적이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 뭐 남북 정상 만난 걸 위장평화쇼다 이러면서 당 내에서 지금 반발이 좀 상당하거든요. 강일부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으면 뭐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좀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 한국당의 뿌리를 보면은 굉장히 기복이 있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서 연연하게 이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의 현재 그런 모습이 한국당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 대표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당 외부에서 비판, 당 내부에서 비판 다 무시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계속 마이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숨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당을 갖다가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아니고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런 불만이 분출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결국 지방선거 후에는 아마 그 리더십 교체, 말하자면 최고 회의 멤버들의 교체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기에 양당으로 쫓아간 형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좋은 성적을 못 내면은 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은 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희박하다, 예. 일단 이 호남의 기초단체가 41개가 있는데 41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평화당이 몇 개나 하느냐 20개 하면은 대단한 성공이죠. 반이니까 10개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 되면은 또 이 정의당과 스무석을 묶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큰 것은 역시 그 바른미래당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선거에서 계속 이겼으니까요. 네. 이후에 탄핵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가 몰락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펼쳐지면 TK 지역 이외에는 보수가 얻을 것도 잘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보수가 이렇게까지 질멸하게 된 원인,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원인은 뭐니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실패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있었던 오만과 독선 이런 정치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을 마치 바꿀 것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지켰으면 이렇게 안 됐죠.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엉뚱한 길로 가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9년간의 실패 그리고 또
현재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제 영원히 몸이 됐는데 거기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배란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지역적으로는 TK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보수의 미래는 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또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저는 않는데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중간평가 받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다음 총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총선에서는 뭐 대북한 문제 같은 대외 정책이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경제입니다. 문제는. 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도 재임 중에 동유럽이 몰락을 했고 예. 걸프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겼지만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지 못해서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 같은 데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바가 많고 예. 또 민간 투자가 없이는 차가 경기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음번에 보수 정당이 경제 정책에서의 현 정권의 어떤 부진을 발판 삼아서 총선에서는 말하자면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것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누구냐? 근데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재건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무너져야 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실 것 같고요. 거기는 제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한때는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사람을 해서 또 아울러서 적어도 그 25석 정도는 좀 가지고 갔었어야죠, 독자적으로. 그런 정치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좀 정체성은 이미 좀 상실된 정치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이 잘 될 수가 없죠. 예. 다음 총선 때는 남북 평화 문제보다도 아마 경제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남북이 잘 협력하고 화해하고 경협까지 이루어지면 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북한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물론 일면적인 진실이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체질이 보다 건설하고 새로운 신기술이랄까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창출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전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동독이 서독에 통일된 후에도 똑같은 걸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제 독일은 제조업이 건실하고 또 유로화 때문에 독일 제품이 그냥 경쟁력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죠. 그럼 우리한테는 그런 운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조업, 신산업 분야의 어떤 투자 같은 것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예. 북미회담 예상은 어떻게 잘 풀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북미회담이요? 예.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평화가 자기 손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쉬운 평화가 좀 있겠습니까?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해요. 아마 특검을 수용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여기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특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이제 평화당 내부에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온도 차이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해라도 했지 동반다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으면서
뭐 추경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연계해서 남북 평화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까지 그걸 이렇게 딜을 하면 어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추경 같은 것도 과연 이렇게 추경을 지금 금방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국회 비준 같은 것도 과연 지난번에 합의 그것이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자체가 국회 비준보다는 그거에 근거해서 맺어지는 구체적인 남북 간의 협정, 뭐 그런 것이 국회의 어떤 비준 또는 국회 예산 심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리에 보다 좀 부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의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크게 갈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평화당의 조배수 대표 등등 당 공식 대변인에도 특검을 하라는 그런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의당은 정의당은 이제 네. 특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과연 그게 이제 평화당의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네. 과연 이 현 정권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정의당하고도 모든 사안을 발맞추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내 대책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인 좀 보조 같이 하는 게 좋지만은 정의당 강령과 평화당의 입장은 또 상당한 부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평화당은 호남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요구가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의당은 그 지역 사업보다는 자기 원래의 어떤 환경 보호랄까 노동인권 이런 데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국회가 지금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솔직히 좀 간만에 본의하는 게 좀 한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참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이렇게 한가하면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있는 환노위만 해도 그 환노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가 이제 환경 노동 소위가 2개 있습니다. 우리 법안 소위 환경 법안 소위 그 심의하다가 중단하고서 그다음부터 속개를 못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그냥 휩싸여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대해서는 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5월 국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그 방탄국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체포동의안건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방탄국회가 뭐 또 이러실 것 같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또 소집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 어려운 부분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민주평화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호남의 지역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호남 지역 민심이 민주당의 호의적이고 근데 그 전에 총선에서는 지금 민주평화당 사람들 다 찍어줬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보이는데 호남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게 참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호남 민심이랄까 호남의 어떤 정치적 전통은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 그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역 개발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평화당 의원들은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시 이제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지방 이슈가 중요하니까 당론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별로 자기 해당 지역에 강한 공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좀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보다는 어떻게 개인기,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개인기로 돌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네, 그 과거 보면 말이죠.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도 단체장의 3분의 1이 무소속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무소속, 예. 또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지역보다 이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전북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또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더라도 그 기초 단체 선거 결과가 뭐 대통령의 지지도나 또는 당 지지도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역단체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압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호남의 어떤 선거 결과도 그런 결론을 좀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예. 고은주님께서 지금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서 최향입님께서 이상돈이요? 이렇게 하니까 고은주님이 다시 우와 팬인데 목소리를 몰랐네요. 방송 출연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네. 여쭙죠. 이제 문재인 정부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1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 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첫 번째 인사가 너무 느린 거 이런 거 좀 답답하고 예. 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경제 정책에서는 좀 시장을 존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투자 없이는 경제가 살지 않는다는 예. 가장 기본적인 좀 원칙을 좀 살려서 어떤 경제 정책을 좀 세우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는 소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투쟁 방식이 단식투쟁이죠. 내 몸 희생하면서 부당함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득권층인 정치권에서도 단식투쟁은 효과적인 투쟁 방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80년대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23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도 있었고요. 90년대 지자체 부활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예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재도 종식됐고 지자체도 부활했으니까 두 사람의 단식투쟁은 명분과 성과 두 가지 모두를 낸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단식투쟁이 성공한 이유는 단식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고 그로 인한 국민의 지지가 뒤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드루킹 특검 문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댓글 사건으로 국회 보이콧 그리고 이어지는 특검 수용을 받지 않으면 단식투쟁하겠다. 여기에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까요? 국민들의 지지가 과연 뒤따를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인적 단식을 하는 YS가 훗날 단식을 하는 후배 정치인에게 명언을 남긴 바 있죠. 굶으면 죽는다고 밥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